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자, 보험계약의 무효 이 파트에서도 2014년에 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앞쪽에서 청약 철회 내용하고 계약의 무효와 같이 해서 이렇게 묶어서 15점짜리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계약의 무효 조항 중에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세 가지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세 가지.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자, 보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이 무효가 뭔지 의의부터 보여야 되겠죠. 그죠? 자, 무효라는 것은 법률 행위의 효력이 법률 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소급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한다는 거죠. 그죠? 법률 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을 했는데 그 보험계약에 흠결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보험계약에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계약하고 뭐 한참 지났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으로 소급해서 다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험계약을 할 때 어떤 그런 흠결이 있어서 무효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거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 무효이면 나중에도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관상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나왔죠. 그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것. 여기에서는 이렇게 약간 길게 이렇게 써져 있지만, 뭐 시험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5점짜리잖아요. 그죠? 5점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필요 없겠죠? 간단하게 이게 무효 사유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줄씩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것은 기본 이론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약관상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첫 번째,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격이 제한된다는 거죠. 앞쪽에서 공부했죠. 그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그 자격이 제한된다는 거. 임보험의 특징에 있어서, 그죠? 했습니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단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험계약법 제732조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격이 제한되고 있다. 자, 이것의 취지는 뭘까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이렇게 할 때 그때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어떤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바꿔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강행 규정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 경우에 해당되면 어쨌든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적 강행 규정이다. 자, 그러면 이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판단 기준은 언제냐? 이는 보험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15세 미만자였다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람이 14세였다. 그러면 실제로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6, 7세 됐겠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라는 거죠. 처음에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렇게 피보험자의 자격 제한이 있는데 그것이 흠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자격은 보험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에서 잠시 설명했지만 이렇게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에 이때 무효가 되는 것이지 생존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는 어떤 사람이고 심신박약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무효 사유는 있죠. 그죠? 피보험자의 자격 제한이 무효 사유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무효 사유. 자,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타인의 동의.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자가 있고요. 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같은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합니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같은 계약. 자기가 계약자이면서 자기 몸을 또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 이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는 자기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계약. 이것은 자기의 계약. 자기의 계약. 자, 근데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르다.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르면은 타인의 계약입니다. 타인의 계약. 같을 때는 자기의 계약, 다를 때는 타인의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타인의 사망을 피보험사고로 한다 그랬으면은 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르면서 이 타인, 이때 이 타인은 피보험자를 얘기합니다. 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보험사고로 하는 이런 계약을 얘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계약자가 자기고, 자기가 피보험자라면 자기가 사인 다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동의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보험자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이런 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타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계약 체결할 때도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 보험 계약으로 인해서 생긴 권리를 이 피보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도 또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보험 수익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보험 수익자. 보험 수익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 계약자, 피보험자 있고 보험 수익자가 있는데, 이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꾸려고 할 때, 이럴 때도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몸을 바치고 있는데, 이게 수익자를, 이 사람이, 원래 보험 수익자 지정은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계약자하고 이렇게 피보험자가 이렇게 다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를 하는 이런 계약에 있어서는 보험 수익자 지정을 계약자가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즉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보험 계약 체결할 때도 이 사람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보험 계약으로 인해서 생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도 이 사람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 사람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서면 동의는 어떤 성질이 뭐냐? 효력의 발생 요건이라는 거죠. 이런 그 서면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것도 절대적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절대적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어떤 약정에 의해서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의는 구두로 이렇게 동의하는 건 안 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 동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동의는 할 때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특정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죠? 이것도 서면 동의는 사전에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험계약 체결하고 나서 서면 동의를 나중에 했다고 하면 추인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전에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동의의 효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의의 효과. 동그라미 5번 동의의 효과. 자,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무효 사유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럴 때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의 효력이 동의가 없으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효력이 없죠, 그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동의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피보험자가 처음에 이렇게 보험계약 체결할 때 서면 동의를 해줬어요. 오케이. 자기가 계약자 되고 자기가 피보험자 되기로 하고 뭐 수익자를 누가 지정하기로 해서 자기가 이게 서면 동의해줬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보니까 이 둘이가 예를 들어서 뭐 관계가 악화되고 해서 갑자기 변심을 한 거죠. 나 저번에 서면 동의한 거 나 철회할 거야. 이렇게 철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 철회 한번 보시겠습니다. 6번에. 자,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 동의를 장래를 향해서 철회할 수 있다. 이분이 피보험자가 자기가 변심하면 나중에 서면 동의 철회해버린다는 거죠. 철회하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실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은 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피보험자의 의사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지금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몸을 바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보겠습니다. 우리 단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 단체가 규약에 따라서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사망계약이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일 때 얘기입니다.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게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할 때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개별적 기간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그 단체의 규약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 종업원 개인별로 전부 이렇게 서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약관상 보험 나이가 미달되거나 초과됐을 때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무효 사유 세 번째, 약관상 보험계약 무효 사유 세 번째입니다. 그죠? 약관상 보험계약 무효 사유의 세 번째로는 약관상 보험 나이가 미달되거나 초과됐을 때. 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 15세 미만자 아까 얘기 있었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통 이게 뭐 세 가지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가 약관상에 보면은 무효 사유가 있어서 하나 집어넣어 본 거고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앞에서 얘기한 거 세 가지 있죠. 무효 사유 세 가지 하면은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 네 번째도 우리 약관상 보면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 본 겁니다. 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암 특약은 무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에 암보험 또는 암보험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이제 보험 계약하고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게 무효가 됩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암보험 이제 공부를 안 하셔서 이해는 잘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이 암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보험 가입하고 90일이 지난 날부터 그게 담보가 된다는 거죠.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 특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약관상 무효 사유가 아니고 기타 보험계약 무효 사유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법 103조에 우리가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약관상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약관상 무효 사유는 세 가지 얘기했죠, 그죠? 거기에다가 뭐 암 면책 기간 내에 암 진단 받았을 때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추가로 설명하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보험계약 무효 사유로는 우리 민법 103조에 의한 무효 사유입니다. 미폭량 속에 반하고 반사회적인 계약은 무효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타 무효 사유고요. 뭐 이런 것만 있다 정도로 아시면 돼요. 이것은.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면 또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험료를 반환할까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도 다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의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또는 회사가 승낙을 하기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냥 보험료 돌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보험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무효가 된다면 이 보험료, 납입한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그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자, 이번에 하실 내용은 이제 계약전 알릴 의무입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고지 의무라 그럽니다. 자, 계약전 알릴 의무. 이것도 이제 우리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많이 쓰이는, 제일 분쟁이 많은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 문제도 벌써 많이 나왔죠, 그죠? 그 기출 문제가 벌써 3문제나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한번 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2007년에 제30회 기출 문제가 질병보험 청약서상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에서 건강 상태 관련 사항을 기술해라.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2010년에도 출제됐습니다. 2010년 4월 1일 시행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규정된 아래 사항에 대해서 기술해라. 첫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게 10점이고요. 그 외에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지 의무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이렇게 묶어서 20점짜리가 나왔던 겁니다. 이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자, 2015년에 원래 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원래 넣은 문제 볼까요? 사기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약관에 규정된 계약 취소 사유를 모두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도 고지 의무하고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약술형 문제가 이렇게 한 3문제 정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례 계산 문제에서는 무수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해마다 당연히 문제마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는 잘 아셔야 된다. 보통 우리 사례 문제에서 여기 잘 나오는 게 고지 의무하고 그 다음에 고지 의무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게 뭐냐? 상해보험 계약 후 통지 의무 위반. 거기에 대해서 뭐 해마다 나오고요.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잘 하셔야 되고 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지 의무가 뭐냐? 고지 의무.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입니다. 그죠? 계약자 또는, 자, 이게 약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리면 된다는 거죠. 청약할 때에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고지 의무 위반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알려야 됩니다. 그럼 모르고 있는 상황은 자기가 실제로 어떤 병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병이 걸려 있는지를.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암이 일기에 뭐 의원이 대부분 다 보면 요즘 암 발견될 때 건강검진하다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죠? 실제로는 그 안에 암 덩어리가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건강검진할 때 뭐 발견했더니 일기다. 일기면 다행이죠. 그죠? 어떤 분은 뭐 3기 돼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검진도 자주 안 받고 하다가 보니까 어디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4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일체는 그죠? 어쨌든 그러면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4기가 되기 전에 보험 가입한다면 자기는 건강하다고 체크했겠죠. 뭐 어디 약 먹은 적이 있냐, 치료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했겠죠. 그죠? 왜냐면 자기는 그런 병에 걸려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요라고 체크했다고 해서 고재무 위반이 되느냐? 안 되겠죠.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고재무 위반이 되는데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고재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려야 되느냐? 여기는 앞쪽에 약관에서는 이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질문한 사항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 뭐냐?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 뭐냐? 첫 번째, 인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험회사의 인수 여부에 영향을, 뭐 순서대로 보면, 자, 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가 혹시 인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두 번째, 인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라고 얘기했으면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부담보를 잡거나 또는 특정한 신체 부위에 대해서 부담보를 하거나 이런 조건으로 인수를 했을 텐데 그게 인수 조건이죠. 그죠? 이런 인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세 번째,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 이런 것들이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것을 구체화해 놓은 것이 청약서에서 질문하는 사항이고 보통 우리가 청약서 계약전 알릴 의무 안 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다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밑에 나열해 놨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보험회사가 봤을 때는 이런 사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약서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항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자, 질문 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상황, 피보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계약자가 알릴 수 있다고 해서 계약자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대상은 피보험자입니다. 그죠?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을 받거나 질병 의심 소견을 받았거나 또는 치료, 투약,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는 거죠.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자, 그 다음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수면제, 진통제 등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항. 이게 최근 3개월 이내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 최근 1년 이내의 사항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로 확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청약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항을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 수술 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라는 것은 치료를 시작한 후에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7일 이상 계속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 어디가 안 좋아서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내일은 쉬었어요. 그 다음에 모레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이틀 쉬다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병원 갔습니다. 이렇게 병원 갔는데 그러면 이게 7일 이상이 되나요? 계속해서 7일 이상에 해당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7일 이상이라는 것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여기 설명한 대로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한 후에 완료될 때까지 실제 치료받은 일수를 합산한다는 거죠. 오늘 병원에 가고 내일 쉬었다가 모레 병원에 가고 또 뭐 한 3일 쉬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병원 가고 이러면 총 병원에 간 날을 다 합산을 한다는 거죠. 띄엄띄엄 가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라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캘린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가 어쨌든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한 날까지 합산해서 7일 이상이라면 알리라는 거죠. 그리고 30일 이상 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30일 이상 투약도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의 10대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거나 또는 치료, 투약,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대 질병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대 질병. 자,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그 다음에 간경화, 뇌졸중, 그 다음에 에이즈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 10대 질병이라고 하고요. 이런 10대 질병에 대해서 최근 5년 이내에 진단을 받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앞쪽에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다 그랬죠. 그죠? 제 2007년에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건강상태 관련 중요한 사항들 이런 나왔는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이런 사항들은 계속 읽어보시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10대 질병이 뭔지. 자, 그리고 이제 태아의 경우에도 또 있습니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임신과정 또는 산정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됐거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선천성 장애라든지 신경학적 결손, 염색체 이상, 태아 감염, 자궁경관 무력 등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죠. 이런 거는 굳이 너무 외우기 어려우시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사례 계산 문제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쭉 하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장애와 관련돼서 또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눈, 귀, 코,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 기능에 장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 다리, 손, 발, 그 척추의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 장애가 있는지 이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우리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로 해서 질문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제가 한번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 외에 이제 직업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죠, 그죠? 직업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어쨌든 이 사람의 상해 위험도에 대해서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겠죠. 직업 고지 의무 위반도 걸리면 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 사항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실들을 알려야 된다고 돼 있고, 그럼 이런 사실들을 알려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또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위반을 하고 가입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죠? 잘 몰라서 위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알지만 혹시 보험 가입 못할까봐 알리지 않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죠? 자, 어쨌든 뭐 어떤 연유가 됐든지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이제 위반이 됐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두 번째, 보험금도 안 준다고 되어 있죠. 자, 세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와의 인과관계 이렇게 지금 나열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해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어쨌든 보험회사가 이런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해지해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해지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회사의 권리입니다. 해지할 수도 있고 가벼운 고지 의무 위반이라면 해지하지 않고 또 유지시켜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다 그러면 해지하겠죠, 그죠? 어쨌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금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계약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이렇게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보험회사에 발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주로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보험회사가 사실 조사를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병원 기록을 뒤져보고 하니까 고지 의무 위반이 있네 하고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발견이 대부분 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험금도 안 주겠다는 거죠. 보험금도 안 주고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피수가 증명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 보험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금방 안 주겠다 그랬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안 주겠다 그래놓고 왜 또 준다는 얘기냐?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하고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보험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이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도 안 주고 해지할 수 있고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주겠다는 거죠. 보험금은 주는데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을 줘요, 안 줘요? 그렇죠.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도 안 주고 해지할 수 있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주고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고혈압이 있는데 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고혈압 약도 먹고 있는데. 그런데 보험 가입하고 나서 위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회사한테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랬을 때, 자, 고혈압,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암 이렇게 보자고요. 자, 고혈압 고지 의무 위반을 했는데 위암이 걸렸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이럴 때는 보험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줍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주고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 고지 의무 위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오셨어요. 뇌출혈이 왔다. 그럼 이 두 개가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좀 어쨌든 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뇌출혈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렇죠. 보험금을 안 주고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약 전 알림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약 전 알림 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보험금도 안 준다. 그런데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준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그 해지도 할 수 있고 보험금도 안 주고 어쩌고 다 했는데, 자, 고지 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다 또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금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해지를 또 제한을 많이 해뒀습니다. 앞쪽에 문제도 하나 나왔었죠, 그죠? 몇 년에 나온 거죠? 해지권 행사 제한 사유 2010년 문제 2번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제한 사유, 이게 2010년에 나왔던 10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예,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자, 해지권 행사 제한 사유.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해지권을 제한하는 사유도 또 있다는 거죠.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회사겠죠.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첫 번째,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했을 때, 이때는 해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이미 그 사실을 계약할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자기가 그 제대로 했으면은 알 수 있었을 텐데 자기들 과실 때문에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보험회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이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1개월이 지나는 동안 해지를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2개월 되고 3개월 돼버렸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해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쨌든 보험회사가 알고 1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통 우리가 보험회사의 담보 책임이 개시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때도 그 2년 이후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자기가 우리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는데 보험금을 청구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기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2년이 지나는 동안에 보험금 청구해야 될 사실이 한 번도 안 생겼다는 거죠. 예, 그러고 2년이 지난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최초 계약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자,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보험금 청구할 사실도 실제로는 생겼는데 보험가입자가 혹시 보험회사한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보험금 청구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이분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 조사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계약하고 3년이 지나고 나서 보험회사가 이제 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3년 지난 경우에는. 자, 네 번째. 자, 회사가 계약을 청약할 때 보통 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이제 제출하고 이렇게 청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야, 이런 경우에 그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주장을 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 얘기죠. 어쨌든 건강진단서에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사실로 인해서 어떤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보험 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경우를 방해를 한 경우. 설계사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았거나 자기가 작성을 다 해버렸겠죠. 그죠? 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를 했거나 왜? 사실대로 고지하면 설계사 자기 실적이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죠? 예를 그런 경우. 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5가지가 해지권 행사 제한 사유입니다. 보험회사가 이 5가지에 해당되면 보험회사가 설사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다른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계약. 보통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다가 보면 다른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렇게 그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 연체하게 되면 이렇게 그 보험회사에서 납입 최고를 하게 되고 그 납입 최고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제 보험계약이 해지되겠죠. 그죠? 그 해지됐다가 또 일정한 조건이 돼서 부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인해서 해지됐다가 다시 부활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최초 계약과 똑같이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초 계약과 똑같이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기에 의한 계약인데 원래 문제 나왔던 거죠. 그죠? 38회 시험이죠.
2015년 38회 시험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 자 나왔습니다. 자, 사기에 의한 계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약관에서 어떤 경우를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보는지 볼게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을 받거나, 주로 진단 계약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대리 진단. 그 다음에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건강 진단을 하면은 혈압이 높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혈압 강화제를 예를 들어서 먹고 이제 혈압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으로 나왔겠죠, 그죠? 예, 이런 경우.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서 계약하는 경우에 진단서를 위조나 변조해서 제출한 경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 감염 진단을 받았는데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을 하라는 거죠. 회사가 이런 사기에 의한 계약이다라고 입증을 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5년이 지나면 계약 취소를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5년 이내에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사기에 의한 계약임을 입증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아예 이것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고, 그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보험금 탄 게 있으면 그 보험금을 다시 반환해야 되겠죠. 그죠? 받았던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회사는 받았던 보험료를 또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게 이렇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사기에 의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 내용도 길었고요.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약술형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사례 계산 문제를 풀 때나 약술형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례 계산 문제나 약술형을 안 풀다 한다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우리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하시는 분도 이제 중요합니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자, 이 부분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주로 우리 사례 계산 문제에서 아주 단골로 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꼭 이렇게 직업 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직업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뭐 사례 계산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달, 2월달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약술형 문제 대비도 되지만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나중에 사례 계산 문제 푸는데 다 됩니다. 근데 사례 계산 문제가 점점 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내용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뭐냐? 여기 고지 의무는 뭐죠? 고지 의무는 계약 전에 알릴 의무입니다. 그죠? 계약 전에 알릴 의무고, 이것은 상해보험을 계약한 후에, 뭐 질병 얘기가 아니죠. 그죠? 상해보험을 계약을 한 후에 알릴 의무. 이것을 흔히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렇죠. 통지 의무라 그럽니다. 그죠? 통지 의무. 계약 전에 알릴 의무는 고지 의무고, 계약 후에 알릴 의무는 통지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통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지.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변경되거나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그럼 계속적으로 사용 안 하면 안 알려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연히 친구 오토바이 한번 탔는데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계속적으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륜차를 타게 됐을 때는 보험회사에 알려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겠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위험률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료가 책정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려달라는 거고, 직업 또는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사무직이었는데 보험 가입하고 몇 년 지나서 이제 그 회사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뭐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졌겠죠. 그죠? 예,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에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통지 의무입니다.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됐거나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타게 돼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경우에 이럴 때 이것이 통지 의무라는 겁니다. 자, 질병보험에는 이런 통지 의무가 없죠. 그죠? 왜냐면 이건 좀 상해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제 상해 위험률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서 이런 이제 통지 의무가 있는데 이 통지 의무를 이행했을 때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위반했을 때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통지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장에는 통지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고 위반을 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했을 때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보험료가 변경되고 해지 환급금 정산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사무직이었다가 그 3급, 보통 우리가 사무직을 1급이라고 얘기합니다. 1급, 지급급수로. 1급이라고 얘기하는 상해급수가 1급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면, 또는 앞쪽에 나왔죠. 그죠? 영업용 운전을 하게 된다. 영업용 택시기사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상해급수 3급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보험료가 당연히 변경되겠죠. 그죠? 위험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험률이 변경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바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도 바뀌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에 대한 정산도 이루어질 것이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는, 이것은 상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험계약법에.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이제 위험이 변경이 되는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렇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보험계약법에 보면 위험 변경 전가 통지 의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위험이 변경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거꾸로 있을 수도 있겠죠. 원래 보험 가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상해급수 3급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보험 가입하고서 몇 년 지나서 아니 좋은 회사에 취직하셔가지고 사무직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위험률이 낮아졌잖아요. 그죠? 그럼 보험료는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그래서 오히려 보험료가 또 낮아지겠죠. 그죠? 그런 거는 얼른 통지해야 되겠죠. 그죠? 보험회사에다가. 네. 어쨌든 이제 위험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통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알릴 의무를 이행했을 때 보험료 변경도 되고 해지 환급금 정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때는 보험료를 1개월 이내에 증액 청구를 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고 또는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이제 보험회사에게 통지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험률이 상해급수가 높아져서 위험률이 높아졌다면 보험료 증액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보험료가 변경됐을 때 이게 계약자가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납입하지 않고 있을 때 보험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보험료 감액이 들어가겠죠. 그죠? 실제로 보험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 이렇게 직업이 변경돼 가지고 1급에서 3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너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 빨리 보험료 납입하라고 했는데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 사이에 그 보험사고가 났다면, 실제로 예전에 싼 보험료 내고 보험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비례보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비례보상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변경 후요율
분의 변경 전요율. 자, 지급보험금은 어떻게 되느냐?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변경 후 요율 분의 변경 전 요율 이 비율로 감액해서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변경 후 요율이 지금 이제 그 위험이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위험이 높아져서 예를 들어서 변경 후 요율이 0.2다. 근데 변경 전 요율이 0.1이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보자고요. 보험가입 금액이 원래 정상적으로 받으면은 이분이 1,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험료 증액해가지고 이거 납입하라 그러니까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일어나면은 변경 후 요율 분의 변경 전 요율 해서 1,000만 원 곱하기 0.2분의 0.1 하면은 얼마 받을까요, 이 사람이? 500만 원 받아가겠죠, 그죠?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변경 후 요율이 이제 커졌잖아요. 저기 비싸졌잖아요. 이 요율 분의 변경 전 요율, 싼 요율, 이 비례로 해서 이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는 흔히 이것을 우리는 비례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무직이다. 원래 변경 전 요율이 사무직 요율이 0.1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3급 상해급수 3급 요율이 0.2다. 이렇게 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이 요율을 보험료를 내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요율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험 금액을. 근데 거꾸로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원래 보험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었다. 이분이. 보험 가입할 때 사무직으로 해서 보험료율이 0.1인데 지금 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 가입할 때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이분이 그 3급 일을 했던 거죠. 그죠? 3급으로 해서 보험 여율이 0.2였는데 보험 가입하고 나서 갑자기 사무직 1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0.1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0.1분의 0.2 해버리면은 2,000만 원 줘야 되죠. 이때 2,000만 원 주나요? 이때는 안 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 전 요율보다 변경 후 요율이 커질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삭감해서 지급하고요. 예를 들어서 변경 전 요율보다 변경 후 요율이 작아질 때 이럴 때는 더 증액해서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례 계산 문제 할 때 계속 하실 때 사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비례로 이렇게 계산만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도 그렇게 어렵게 주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0.2분의 0.1 이렇게 해보면 그냥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이건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도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자,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감액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그러면 이분이 사무직이셨습니다. 근데 보험 가입하고 이제 상해급수 3급으로 현장직으로 해서 상해급수 3급으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싼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주말에 친구들하고 저 도봉산 등산 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해 사고가 났습니다. 그 경우에도 이렇게 감액 지급하나요?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과 관계 있는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감액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 친구들끼리 주말에 도봉산 놀러 갔다가 사고 났는데 그 감액하면 안 돼. 직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감액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직업과 관계가 없다면 감액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계약 후 알릴 의무를 해야 되는데 위반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을 했다면 해지할 수 있다. 볼게요.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상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 보험계약법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일단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해지하는 회사는 이제 거의 실무에서는 잘 없고요. 두 번째, 보험금 지급으로 대부분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방금과 똑같이 하는 이렇게 감액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경 후 요율 분의
변경 전요율로 해서 감액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이기 때문에 이 줄줄줄 적어 놨는데 실제로는 내용은 요지는 그겁니다. 이렇게 변경 후 요율 분의 변경 전 요율로 해서 감액 지급을 한다. 여기도 예를 들어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오히려 더 작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감액 지급할 일이 없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주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알릴 의무와 관계 있는 사고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륜차를 계속 타게 됐는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통지 의무 위반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륜차 타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등산 갔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감액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약정한 보험금을 그대로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자의 임의 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처리해 보겠습니다.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실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많은 보험 가입자분들이 실제로 중도에 해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지하는 것은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십니다. 해지하면 어떻게 해주나요? 보험회사에 해지 환급금 주겠죠? 네, 그 얘기고.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 이것 앞쪽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피보험자의 그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에서 그 피보험자의 그거죠? 저기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뭐 보험계약할 때 이 타인이 말하자면 피보험자잖아요. 그죠? 피보험자 서면 동의를 해줬다가 중도에 변심을 해서 서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지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여기 공부하실 때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해지, 무효, 취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갑자기 해지 얘기했다가 취소 얘기했다가 무효 얘기했다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거 그 제목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뭐 했을 때는 해지되고 뭐 했을 때는 무효가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내용 공부하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은 그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주로 그렇게 하는데 주로 남이 이렇게 서브노트 한 것을 잘 안 보거든요. 내가 그냥 서브노트 만듭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잘 외워지지 않는 거 이렇게 또 정리해 두고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사람마다 잘 외워지는 파트가 있고 잘 외워지지 않는 파트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잘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또 해서 메모해 두고 이렇게 정리해 두고 그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죠? 왜냐면 자기만의 또 이게 사람마다 이게 쓰는 그 용어들이 좀 틀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접속사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입니다. 그죠? 중대 사유가 생겼을 때는 누가 해지한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해지한다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자, 그러면 중대 사유가 뭔지 볼게요. 이 문제 2011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2011년에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규정된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관해서 기술하시오. 앞으로 이거 기술할 일은 없겠죠, 그죠? 이거 조그마한 한 문제인데 이제 10점짜리 문제 하나 나왔기 때문에 기술할 일은 없을 텐데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 된다. 자,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가 뭐냐 도대체? 자,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뭐냐? 중대 사유라고 정리한 거죠, 그죠? 자, 두 번 보면은 자, 계약자 등의 고의, 그다음 보험금 허위 청구 크게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자 등이 고의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로 발생시킨 경우 이것도 중대 사유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 뭐 모랄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험회사가 해지하는 겁니다. 지금 계피수가 지금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켰습니다. 자, 그 더불어서 한번 보시면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키는데, 자, 그 중에서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켰을 때 이때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왜냐하면 고의로 발생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에 있어서 고의는 항상 면책입니다. 그죠? 고의사고는 면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험계약자의 고의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자를 위해서 적립해둔 적립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약자가 그 고의사고를 저지를 했을 때는. 자, 두 번째, 피보험자가 고의사고를 저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요거면 됐죠. 그죠? 근데 계약자가 고의를 저질렀을 때 더 좀 제재가 심하죠. 그죠? 적립금까지 안 주겠다 그랬으니까. 자, 세 번째, 보험 수익자의 고의 사고의 경우에는 그 보험 수익자가 여러 명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일 때는 그 보험금을 지급 안 하고 끝날 텐데 보험 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고의 사고를 저지른 그 보험 수익자의 그 지분만큼만 그 면책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좀 아주 폐륜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자식이 둘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여기 여기 자식 1번, 2번, 첫째, 둘째 아들이 있는데, 자, 이 첫째 애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를 했습니다. 아버지,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타려고. 이러면은, 자, 이때 이제 그 보험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 법정 상속인이 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누가 탈 원래 자격이 있나요? 이게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자기 동생하고 이 세 명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사망케 해가지고 고의사고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 보험금 전체를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큰아들이 가져가는 이 보험금만 면책시키고 이 어머니나 요 둘째 아들이 가져갈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고의를 저지른 수익자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 수익자의 고의 사고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자식 없어요. 자기 부부간에 둘이 살다가 아내가 남편을 죽였습니다. 아이고 끔찍하네. 이 죽였는데 그러면 이 남편의 사망 보험금은 이 사람이 가져갈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때는 보험 수익자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 전체적으로 안 주고 끝나는 거죠. 다른 수익자가 있다면 다른 수익자 거는 주고 이 사람만 안 줄 텐데 이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게 다 안 주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네, 그런 얘기입니다.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고의, 수익자의 고의.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고의 사고는 중대 사유로 간주해서 해지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보험금 허위 청구를 했을 때 이 경우에도 중대 사유로 인해서 중대 사유라고 간주해서 해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했거나 보험금 청구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기재했거나 또는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이 경우에도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도 다만이 하나 있죠. 다만 이미 이렇게 보험금 허위 청구하기 전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해지할 수 있죠. 그죠?
임의로 해지할 수 있고 보험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이거 말고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언제는 뭐 할 때는 해지 뭐 할 때는 취소 이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라 그랬죠. 그죠? 어떨 때는 누가 해지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누가 취소할 수 있고 아까 청약 철회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소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의 소멸. 제가 뭐 설명 안 하고 그냥 살짝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의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죠? 그 외에 계약이 당연히 소멸되는 경우들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해지나 취소나 무효 이런 거 외에 소멸되는 경우. 첫 번째,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을 때. 말하자면 피보험자가 사망해버린 거죠.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이 나갔으니까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이럴 때는 당연히 계약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이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얘기하면 후유장애 후유장애 지급률 80% 이상을 우리는 흔히들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근데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자, 그 보험계약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망 간주 조항이 없는 경우. 자, 볼게요. 후유장애 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사망으로 간주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이 없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후유장애 지급률이 80% 이상 되면은 사망으로 간주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그 조항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조항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또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또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는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거 아니겠죠. 그죠? 고도후유장애 지급률이 80% 이상이 돼서 고도후유장애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 사망으로 간주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약관 조항이 없다면 보험계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멸되겠죠. 그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간주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망간주조항이 있는 경우. 자, 후유장애 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 사망으로 간주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때는 벌써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죠? 사망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계약은 소멸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만약 사망으로 간주해서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말하자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후유장애 지급률이 80% 이상이 돼서 사망으로 간주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소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망보험금 지급했으니까. 그렇지만 치료비라든가 입원급여금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계약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막 침대에서도 못 일어나고 거의 후유장애 80% 이상이지만 이분이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원 일당도 계속 받으시고 또 치료비도 계속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계속 입원 일당이라든가 치료비라든지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사망으로 간주해서 사망보험을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은 소멸한다. 자, 그 외에 자,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했을 때,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자살은 그 다음에 나오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보통 손해보험에는 상해 사망은 가입되어 있으시고 질병 사망이나 일병 사망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분이 상해로 사망했다면 상해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제1번 사망보험금 지급에 해당됐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질병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망보험금 주나요? 안 주죠. 왜냐면은 손해보험에는 그 질병보험 담보는 할 수 있지만 질병보험에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질병으로 상해 사망보험금만 가입되어 있고 질병 사망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이 질병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면은 사망보험금 안 나가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피보험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멸되겠죠. 계약은. 사망해버리셨으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을 해버렸다. 자, 네 번째 볼게요. 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사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어쨌든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은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사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고의로 인해서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뭐 계약자가 이렇게 피보험자를 또 사망케 하거나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죽이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 이렇게 고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는 당연히 소멸되고 또 이 경우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조항에 들어가서 사망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안 주고 해지 환급금을 주겠죠. 그죠? 해지해버리니까. 보험금 안 줍니다. 그죠? 사망보험금 안 주죠. 실제로 일반 사망이나 뭐 이렇게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고의사고 중대사유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안 주고 그냥 해지 처리해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이런 사망도 사망이 보면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망도 있고 실제로 고의사고는 아니지만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 사망도 있고 그죠? 조금 전에 3번 사한 것처럼 4번처럼 실제로는 보험 받을 수 있는 형국에 해당은 되지만 고의이기 때문에 또 보험금을 못 받는 사망도 있고 또 고도 후유 장애로 인해서 또 사망으로 간주해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경우가 계약이 소멸되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죠. 정리되셨나요? 자살이 이게 4번 이거잖아요. 피보험자의 고의. 이제 4번. 몇 년 있으면 뭐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명보험의 경우에 보험 계약하고 2년 이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줍니다. 일반 사망보험금. 그렇죠. 고의일 때 주는 거 그거죠. 그죠? 일반 사망보험금. 그 외에 지금 뭐 법적으로 분쟁 중인 예전 생명보험 중에 보험 가입하고 2년 이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분쟁 중인 거 있긴 하지만 그건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이제 보험 계약하고 2년 이후에 자살한 경우에 일반 사망보험금 주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요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면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는 조항도 있죠. 그죠? 예, 그거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또 계약의 소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계약의 소멸. 자, 이번에 이제 공부하실 거는 이제 제1회 보험료 및 보장의 개시입니다.
우리가 보장 개시는 언제 되죠? 보통 1회 보험료 납입할 때부터 보통 그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면 청약을 하게 되죠, 그죠? 청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게 되겠죠. 이 이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경우. 자, 이런 계약 형태라면 언제 우리가 보장이 개시되나요? 보험회사의 보장이. 예? 보험회사의 보장 개시. 보험회사의 보장 개시는 1회 보험료 납입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약했다고 개시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보험료가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어쨌든 보험료 들어온 시점, 1회 보험료가 납입된 시점부터 우리가 보험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했다고 해서 보장 개시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약을 하면서 1회 보험료를 동시에 납입하는 경우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1회 보험료. 자, 이러고 나서 보험회사가 승낙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 보장이 개시되나요? 예? 그렇죠. 이때 동시에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 기준으로 합니다. 1회 보험료가 납입한 시점부터, 이 승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회 보험료 납입한 시점부터 우리가 보험 납입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 어쨌든 기본 원칙은 1회 보험료 납입한 시점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뭐 승낙을 언제 했든지 간에.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 보험료를 우리가 신용카드로 납입을 하거나 또는 그 자동이체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그러면 1회 보험료 납입을 언제로 볼 거냐는 거죠. 애매하잖아요. 그냥 현금 딱 주고 입금시켜주면 깔끔하죠. 그죠? 딱 보험회사에 입금 딱 된 날, 그 시점부터 그 이후에 딱 보장이 개시되면 되는데 자동이체 신청을 하거나 또는 신용카드 끌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럼 언제를 납입 시점을 1회 보험료 납입 시점을 볼 거냐는 거죠. 밑에 한번 볼게요. 이번에 이때는 자동이체 신청을 하거나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이때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를 한다는 거죠.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때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이때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한다. 그런데 자동이체 신청을 했는데 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계약자가 잘못해서 아니 출금을 해야 되는데 출금이 안 되는 거죠. 또는 이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 계약자가 뭔가 정보를 잘못 제공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가 예를 들어서 뭐 정지된 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럴 때는 납입된 그게 아니겠죠. 그죠? 예, 밑에 있습니다.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그 신용카드 번호 주고 뭐 다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납입 안 된 거죠. 자동이체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뭐 통장 번호 줄여주고 뭐 자동이체 다 신청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돈 빼려고 그러니까 출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 납입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면 1회 보험료 납입이 안 된 거라고 본다는 거죠.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됐든 정상적으로 된다면 자동이체 신청한 시점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시점을 우리는 1회 보험료 납입한 시점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뭐 기본은 어쨌든 1회 보험료 납입한 시점이 우리는 보장의 개시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죠? 자, 청약하고 1회 보험료 납입을 했는데 아직 보험회사에 승낙이 안 떨어진 거죠. 근데 보장은 이때부터 한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회사 승낙은 안 했어요. 근데 이 승낙하기 전에 이 시점에 보험사고가 난 거죠. 보험사고가.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때까지 보장해준다 그랬는데
승낙을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자기가 보험을 인수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 안 했잖아요. 그죠? 이때 보험료는 받았어. 이제 청약도 받고 보험료는 받았는데 자기는 아직 승낙 안 했단 말이에요. 혹시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보험사고는 벌써 나버렸어. 이제 보험료 집어넣고 나서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 난 경우에. 이때가 밑에 승낙 전 보호제도입니다. 이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난 경우에 이 승낙 전 보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볼게요.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장 개시일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한다. 이 보장 개시일이 이때라 그랬죠? 이때로부터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승낙을 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자기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 발생했다면 이때부터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밑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자, 밑에 볼게요.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봤더니 벌써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한 거예요. 그때는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일단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서를 제출했는데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충실히 이행을 했는데 또는 건강진단도 받았는데 거기에 나타난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증명을 하면 이게 승낙 전 보호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진단계약, 건강검진을 받고 하는 진단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왜냐하면 이게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건강진단을 하기로는 했는데 아직도 건강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먼저 나버린 거죠. 이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 사고라면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이분의 질병 상태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고가 건강진단을 설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해사고라면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상해사고라면. 왜냐하면 건강진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혈압 체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당뇨 체크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려고 질병에 관한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건데 상해사고, 이 사고가 상해사고라면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질병사고라면 안 하겠다는 거죠. 건강진단을 안 받았다면. 예, 이렇게 해서 이 승낙 전 보호제도 잘 아셔야 되겠죠. 자, 1회 보험료 및 보장 개시, 그 다음에 승낙 전 보호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러한 승낙 전 보호제도를 두는 취지는 뭘까요? 그렇죠. 보험계약자 보호죠. 이렇게 청약도 하고 보험료도 냈는데 보험회사가 승낙을 늦게 해주는 사이에 이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보호를 안 해주면 무보험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아무 보장도, 자기는 보험료 다 내고 대기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승낙을 늦게 해줘서 이 중간에 사고 난 거 보장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때의 무보험 상태를 이제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승낙 전 보호제도입니다. 승낙을 하기 전에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승낙 전 보호제도. 이렇게. 근데 이거 납입 안 했으면 얘기가 안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청약하고 1회 보험료는 납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이 경우 같으면 있을 수가 없죠. 벌써 승낙하고 1회 보험료를 낸다면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승낙을 받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면책기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면책기간. 여기는 2006년에 한 문제 출제됐네요. 그죠? 질병보험에서의 책임 개시일과 면책기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책임 개시일은 방금 얘기했습니다. 보장 개시일이 책임 개시일이죠. 그죠? 보장 개시일이 책임 개시일이다. 자, 면책기간 한번 볼게요. 면책기간.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1회 보험료 내면 그러면 낸 때부터 그 다음에 다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외사항이 있다는 거죠. 면책기간이 예외사항이 있다. 자,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자의 담보 책임이 대시되는 경우 그것을 우리는 면책기간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보통 면책기간은 언제부터 기산을 하느냐?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일정 기간을 면책기간으로 두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면책기간은 최초 보험 계약할 때도 이렇게 면책기간이 적용되지만 또 아까 보험료가 연체돼서 실효됐다가 부활을 하거나 또는 이제 특별 부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해서 또 해지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부활하는 시점에 다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된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4번에 보면은 보험 계약별로 면책기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관에서 주로 면책기간을 두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암보험하고 CI보험에서 면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암보험과 CI보험에서는 90일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한 날, 이날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이날이 1일째예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1일입니다. 이거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90일 같으면 플러스 89일 해야 되죠. 그죠? 이때까지는 면책이고 그 다음 날부터 보장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를 받으려면 이 보험료를 낸 날 하루, 그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 89일을 더하면 90일이 되잖아요. 그죠? 이 안에 암 진단을 받으면은 아까 무효가 되고 이게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책기간이라는 거죠. 이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암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암 보장이. 그 CI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회 보험료를 받은 날, 그날을 포함해서 90일 동안이 면책이고 그 91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CI보험도. 암이 전부 이렇게 90일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CI보험도 마찬가지고요. CI보험도 뒤쪽에서 공부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암보험에서 이렇게 90일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데 예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외. 15세 미만자 있죠? 15세 미만자. 또 15세 미만자는 이런 면책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곧바로 초일부터 암 보장이 됩니다. 15세 미만자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유사암. 유사암이라면은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요즘에는 뭐 대장전막내암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암들을 우리는 유사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암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0일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없고 곧바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자, 그죠? 15세 미만자도 곧바로 암 보장이 됩니다. 예외죠, 그죠? 일반적으로 암하고 CI보험의 경우에는 90일 면책기간이 있다고 방금 설명드렸지만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자가 암에 걸렸을 때 또는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초일부터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또 CI보험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뒤쪽에 한번 넘겨볼게요. CI보험에도 상해 사고로 인해서 CI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초일부터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CI보험은 90일 면책 기간이 있는데 상해 사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화상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에 대해서는 면책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을 하려면 그게 질병은 아니겠죠, 그죠? 상해 사고일 때 화상을 입거나 뭐 부식이라는 게 주로 이제 약품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손상되는 걸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염산에 어떻게 막 이렇게 뿌려졌다. 황산도 그러나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게 해서 피부가 막 녹아내리거나 했을 때 그 이제 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상이나 부식을 입으려면 그것이 질병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해이기 때문에 90일의 면책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CI보험에서 면책 기간이 없는 것은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그것은 왜 면책 기간을 두지 않느냐? 상해 사고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보험에서도 90일 면책 기간이 있는데
예외적인 게 15세 미만자, 그 다음에 유사암. 이것은 90일 면책기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외에는 전부 90일 면책기간이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간병보험에서 또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간병보험. 자, 한번 볼게요. 간병보험은 여기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그래도 한번 공부하고 뒷부분에 넘어가면 좀 더 쉬워지겠죠. 그죠? 일단 기본적인 거 한번 하고 갑시다. 자, 간병보험이 생보하고 손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간병보험이. 자, 생보하고 손보가 이렇게 간병보험이 차이가 있는데 자, 생보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질병하고 상해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질병과 상해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치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있습니다. 치매 상태가 있고. 자, 이 경우에 치매 상태의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일상생활 장애 상태의 경우에는 90일입니다. 면책 기간이. 자, 생보는 좀 복잡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생보는 크게 질병과 상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생보에서도 상해 간병보험, 상해에 의한 간병 상태가 됐다면 이게 면책 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질병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경우는 또 나눠볼 수 있는데 치매 상태, 간병보험은 크게 보면은 치매 상태와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치매 상태의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장애 상태의 경우는 면책 기간이 90일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 면책 기간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2년이 지나서 치매 상태가 되거나 또는 90일이 지나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되면 일단 곧바로 그러면 그 간병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치매 상태나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또 90일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상태가 2년, 보험 가입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치매 상태가 왔잖아요. 그죠? 근데 2년이 지나고 치매 상태가 오면 곧바로 간병보험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치매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됐을 때, 그때 간병보험금을 주는 거고요.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가입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었을 때 간병보험금을 준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죠?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생명보험이지만 상해로 인해서 치매가 오거나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면책기간을 적용하지는 않고 그것은 적용됩니다. 90일 지속. 90일간 지속은 돼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면책기간은 없지만 상해에 의해서 치매 상태나 일상생활 상태가 왔다면 이건 질병에 의해서 치매 상태나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온 거고요. 상해에 의해서 치매 상태나 일상생활의 상태가 왔다면 면책기간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손해보험을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이 생명보험에서 상해처럼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일단 면책기간 적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약관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예전에는 주로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했는데 요즘 약관에는 90일 지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약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90일 또는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어떤 약관에 따라서는 180일 지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약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손보에서는 간병보험에 있어서 면책기간은 없다. 그렇지만 그 상태가 90일 또는 180일 이상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손보에서도 상태는 똑같습니다. 치매 상태나 일상생활 장애 상태를 보상하는 겁니다. 여기도 상해로 인해서 치매 상태나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됐을 때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좀 복잡한 학인데 지금 한번 이렇게 맛을 한번 보고 다음에 저 뒷부분에서 간병보험 공부하시면 그래도 또 금방 또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이해하는데. 어쨌든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살담보에 있어서도 우리 생명보험의 경우에 보험 가입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면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주는 거죠. 그죠? 일반 사망보험금을 주는데 이 2년이라는 기간도 우리는 면책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면책기간을 보면 암보험, CI보험, 간병보험, 그 다음에 자살담보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죠? 이런 면책기간이 있는 보험들이 있다. 암보험 같은 경우에 요즘 그런 게 암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0일 면책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암이 발생하게 되면은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치료비 대부분 다 면책입니다. 그냥 따라서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죠, 그죠?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부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들을 때는 또 이해가 되지만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또 책을 넘겨보시면 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각이 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은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고요. 오늘 듣고 그냥 책 덮어버리시면은 거의 90% 이상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저도 이렇게 뭐 의학학원도 예전에 뭐 의학학원도 다녔고 뭐 이런 것도 이게 그 학원도 다니기도 했지만 사실은 복습 안 하니까 그냥 다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 내용 뒤에 이제 책 한번 넘겨보면 그런 내용 있었지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쁘시고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정신 집중해서 읽으면은 사실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수업을 듣고 곧바로 복습하면은 더 이해도가 빨라집니다. 그죠? 오늘 또 들었던 것들이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복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1, 2월 달에 어쨌든 이 기초를 튼튼히 하셔야 되고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숙독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사례 계산 문제 풀거나 아니면은 6, 7월에 모의고사 할 때 뭐 이렇게 약술형 문제 외울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지금은 어쨌든 기초를 튼튼히 해서 이 기초 이론은 확실히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아무리 외웠다 하더라도 우리 8월 7일 날 시험 치려면 기억 안 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신다면 나중에 6, 7월 달에 외우실 때 외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죠? 네. 그런 거 하시고 오늘 그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